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장기 기증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있고요. 또 언젠가 있을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소중한 장기를 나눌 수 있는 일이 장기 기증인 거죠. 국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 늘고는 있지만 전체 국민의 3.4% 정도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기 기증은 여러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는 등록 절차를 거쳐서 기증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김성재의 말하자면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기 기증은 다른 사람을 위해 특정한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내어주는 걸 말합니다. 뇌사 기증, 사후 기증을 비롯해서 기증 형태도 다양한데요. 지난주 이 장기 기증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오늘은 장기 기증이 가능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장기 기증의 소중하고 귀한 나눔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네. 이런 사랑 나눔의 현장 많이 또 경험하셨을 텐데 네. 그 예전과 비교할 때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또 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또 낮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장기 기증이 갖는 의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장기 기증은요, 살아있는 동안이나 혹은 생을 마감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장기의 일부를 나누어서요, 고통받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세상에 남을 위한 일이 많이 있지만요, 예. 장기 기증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나눔보다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가 없는 사랑 나눔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일 텐데요. 네. 오늘은 장기 기증의 여러 형태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고요. 이거 어떻게 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장기 기증은 크게 뇌사시 기증, 그리고 사후 기증, 생존시 기증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이제 그 구분이 되는 거고요.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뇌사 기증부터 볼까요? 네. 보도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우선 뇌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되는데요. 예. 뇌사란 뇌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는요,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뇌사 상태가 되면요, 수일이나 혹은 수주 후에는 이제 결국 심장이 멎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심장이 멎기 전에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결정하시면 철저하고 정확한 뇌사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뇌사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뇌사 판정이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 장기 기증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결정한다는 것, 가족 네.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뇌사 기증으로 생명 나눔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2023년 기준으로 한 해 483명이 뇌사 장기 기증을 실천하셨고요. 예. 이분들의 고귀한 사랑으로 무려 1953명이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요,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예. 저희 본부가 2013년부터요, 뇌사 장기 기증자 유가족을 예우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유가족들을 만났는데요.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이 과연 장기 기증을 원하는 건지 알 수 없어서 괴롭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어떤 분들은 꿈에서라도 제 자식이 나타나서요, 엄마 장기 기증 잘하신 거예요, 잘했어요, 저도 원하는 일이에요 라는 한마디 말이라도 듣고 싶다고 하실 만큼 정말 어렵고 존경받아 마땅한 결정입니다. 그러시군요. 뇌사 전에 이 장기 네. 기증 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가족의 네. 동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더라도요, 실제 기증 상황이 되면 반드시
선순위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가족 입장에서는요, 뇌사 상태인 가족이 생전에 장기행 이중 의사를 밝힌 것이 동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뇌사 추정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생전에 장기이중 희망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52%가 동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요, 미등록자인 경우에는 30%만 장기이중 결정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장기이중 희망 등록을 그래도 해놓으시면은 의사를 밝혀놓으시면 남겨진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본인의 생명 나눔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뇌사 기증으로 가능한 장기는 좀 상태가 네. 다른가 싶기도 한 게 그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여러 명의 생명을 살렸다 이런 네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장기 기증을 조금 빨리 결정을 해주시면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많고요. 예. 보통 이제 뇌사 시에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의 장기는 물론이고요. 인체 조직까지 기증해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요. 뇌사 판정 절차가 이제 가족이 동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기증이 가능한 장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분이 장기 기증을 하시면 한 4분 정도가 장기 이식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가족들에게는 힘든 결정이지만은 힘들게 네. 투병 중인 분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거고요. 참 귀한 네. 일이죠. 맞습니다. 사실 뇌사 상태지만 심장은 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의 일부가 다른 이에게 전해져서 그분의 삶으로 가족이 생명을 이어간다고 믿으면서 장기 기증을 결정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그 뇌사 기증과는 좀 다른 이 사후 기증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후 기증은 이제 심장이 멎은 후에 기증을 말하는데요. 주로 각막 기증을 많이 하십니다. 네. 각막 기증이요. 사후 네. 기증으로. 예. 그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신 분들뿐 아니고 네. 그 가족들이 생전에 고인의 뜻에 따라서 이런 네. 사후 기증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게요. 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가 국민의 한 4%밖에 안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평소에 고인의 유지를 받들거나요. 혹은 이제 고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이 주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사후 기증으로는 그럼 아까 각막 기증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 사후 기증으로 사실 인체 조직 기증도 사후 기증에 포함이 되긴 하는데 주로 이제 저희는 각막 기증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구 전체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안구 전체를요. 예. 예. 그럼 각막 이식은 기증자의 생전의 각막 상태에 따라서 예. 이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예. 각막 기증은 그 전염성이 있는 질환만 아니면요, 시력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연세하고도 거의 관계가 없고 기증이 다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생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예. 조금 기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어렵습니까? 네. 예.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이 좀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겠군요. 네네. 시력 교정 수술 받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라식이라든가 라섹이라든가 그런 역시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조금 어렵고요. 라텍의 예. 경우에는 괜찮은데 조금 어렵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기증 가능한 게 달라져가지고 전에는 이제 전체 각막을 기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각막의 일부만도 기증이 가능해서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각막 기증 그 나이는 상관이 없는 건지 고령의 네네.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80 정도를 기준점으로 두고요. 네. 80이 넘으시면은 이제 세포 손상이 좀 많아서 조금 어렵다고 보이지만요. 그 밑에 80세 미만의 분들은 대부분 기증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0을 기준으로 일단 보는 거군요. 예. 네네.
또 뭐 80이 넘으셨더라도 또 건강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건강하면은 각막의 상태가 좋으면은 기증이 가능하신 거죠. 예, 아무튼 뭐 80이라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각막이 얼마나 건강하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 기증 가능 여부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네요. 네네. 각막 이식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각막은 사실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은 게요. 예. 각막 적출이 가능한 의사를 찾아야 하고요. 또 예. 고인이 모셔진 곳으로 또 의사가 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주셔야 그런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되는데 12시간이 넘으면 기증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12시간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시자마자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연락을 드려야겠네요. 예. 네. 그럼 1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각막이 좀 손상이 돼서 그런 건가요? 네, 인체 조직의 손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증 전에 이제 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그냥 말로만 가지고 이분이 건강하셨다는 걸 체크할 수는 없고 전염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 절차가 12시간이 지나면 이제 혈액 채취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예. 그래서 12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네. 각막 적출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뭐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그 장례식장에서 그게 가능한 건지도 네. 싶고요. 예. 네,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고요. 예. 안과 의사가 고인이 모셔진 곳으로 출동을 해서 뭐 장례식장인 경우에는 요즘에는 시신을 보관하는 곳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그 안에서 그 영안실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예. 댁인 경우에는 댁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여튼 의사가 모셔진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장례 절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장례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되 연락을 주시면 모셔진 곳으로 안과 의사가 출동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가족들은 이 각막 적출을 하게 되면 장례 네. 절차에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안과 의사 한 분은 이 네. 봉사활동으로 이게 적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가시는 시간대가 예. 그 새벽 시간대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새벽에 낮에 진료 보시고 밤에 출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의사를 수소문하는 게 어려운 일이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출을 하시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봉사 개념으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그게. 예. 예. 그렇게 애쓰시는 또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신 거고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인체 조직 기증도 있다는 네. 거죠. 예. 이건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인체 조직 기증은 네. 그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결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몸의 일부를 기증해서요. 그 삶의 질을 좀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요. 주로 이제 피부, 뼈, 뭐 신경, 뭐 신장 판막이나 인대 같은 걸 기증하는 걸 말하는데 피부를 예를 들면요. 화상 환자들은 피부 이식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이때 기증자의 피부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주로 외국에서 그 피부를 저희가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화상 환자들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게 대부분 다 이식제를 수입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네. 경우도 있는 거군요. 네. 예. 근데 사실 이걸 잘 몰라서 이런 네. 인체 조직 기증을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뇌사장기 기증자가 48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인체 조직 기증자는 16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만큼 국민들의 인식이 좀 안 돼 있으신데 아무래도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그 삶의 질을 바꿔놓는다는 거랑 좀 그 인식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인체 조직 기증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한 분이 기증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와 뼈 등을 기증해서요. 뭐 수백 명의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는 기증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명을 살리는 기증도 있습니다만 다른 네. 사람의 삶의 질을 또 완전히 바꿔주는 네. 그런 기증도 있다는 거군요. 네, 예. 맞습니다. 또 이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이식제를 수입에 네.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네. 예.
그럼 이 인체 조직 기증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이 식재의 80%를 사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인체 조직은 14세부터 80세까지는 누구나 가능하고요. 각막과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있는 질환만 있는 경우만 아니면 대부분 다 기증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어려움은 없는 거군요.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살아 있을 때 기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간이라든가 또 신장이라든가 네. 이 생존한 상태에서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생존 시 기증은요, 예. 주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신장과 간 기증을 말하는데요. 신장의 경우에는 이제 신장이 2개잖아요. 2개 중에 1개를 기증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간은 한 3분의 1 정도의 일부를 기증하시게 됩니다. 간은 시간이 지나면 기증한 부위가 재생된다고 하고요. 신장은 하나로 사시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가 2개의 역할을 해서 생존 시에 기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췌장의 일부도 기증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살아있는 분이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장기 이식에 대한 어떤 등록부터 하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생존 시 기증은 본부 혹은 장기 이식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기증 의사를 밝히시면 그 소정의 검사 절차를 통해서 이식 대기자와 매칭을 해서 기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간이나 콩팥 외에 뭐 가능한 부분들이 더 있습니까? 예, 사실 넓은 의미에서 헌혈도 생존 시 기증에 포함이 되는데요. 헌혈이 있군요. 네, 예. 피를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증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잖아요. 예. 이 외에도 골수라고 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있고요. 예. 예, 생전에 그 기증을 위한 조직형 검사를 한 뒤에 자신의 조직형하고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면 이제 기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혈모세포는 기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역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예. 뭐 헌혈도 당연히 다 그런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일종의 생존 시에 장기 기증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있어도 기증을 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건강 네.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물론입니다. 기증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은 기증할 수가 없고요. 예. 기증 하시는 분들의 건강 상태를 철저하게 체크해서 완벽하게 건강하시면 기증이 가능하시고 또 기증한 이후에 혹시 건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또 안 하기 때문에요. 네. 한 10명쯤 의사를 밝히시면 한 2-3명만 기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명 가운데 2-3명이 네, 가능한 네. 건가요? 네.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본인이 많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뭐 상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일단 네. 본인이 그 장기 기증을 하고 나서도 네, 건강해야지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렇군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기증 가능한 장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네. 이제 콩팥, 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네. 특히 이제 신장 이식과 관련해서는 결연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본부가 설립된 게 1991년인데요. 네. 설립 당시부터 지금 저희가 33년이 됐는데 시작해서 969명의 환자의 신장 이식을 도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가 없이 신장을 기증한 969명의 기증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예, 그렇군요. 969명. 이 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네. 손상되면은 굉장히 고생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또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신 분들이군요. 네. 특히 이제 만성 신부전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네. 될 텐데 신장 기증할 때도 가능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 20세에서 60세 미만의 건강하신 분이 기증하실 수 있고요. 예. 기증을 위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검사나 뭐 수술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이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예. 이게 가족 간에도 가능한 거고 혈연 관계가 네. 아닌 분들에게도 기증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인간 기증이 가능하고요. 이제 비혈연 기증이라고 하는데 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 간 기증이 1221명이었고요. 그 비혈연 기증, 타인간 기증이 36명이었으니까 이렇게 타인간 기증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본부를 통해서 하신 969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숭고한 일을 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예.
뭐 가족 중에 이런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서로 네. 이제 기증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네, 그럼요. 가능하다면. 네. 네. 그렇지 않고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닌 분들에게 기증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신의 장기의 일부를 떼어서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생명부지에서 네,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주는지도 사실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증하시는 예, 거죠. 또 알아서도 안 되는 거고. 네, 예,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네. 걸 이제 알면서 네. 또 그런 상태에서 기증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증자를 위한 관리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물론입니다. 예. 그 타인을 위해서 기증을 한 경우에는요, 가족은 제외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증한 경우에는요, 정부에서 1년까지는 그 사후 검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특별히 저희 본부를 통해서 하신 기증자분들은 저희가 최대 10년까지 사후 검진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까지니까 뭐 네. 물론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습니다만 네네. 혹시라도 기증 후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 네네. 10년까지는 뭐 흔한 말로 이제 보증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저희 도움을 주신다. 본부만 해당이 됩니다. 예. 본부를 통해서 하신 분들만 네네네, 그것도 알고 맞습니다. 있어야겠네요. 예, 예. 정부 차원에서는 1년만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필요한 검사나 진료 비용도 지원되고 또 신장을 네네. 기증하신 분들의 또 모임도 이렇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신장을 기증하시고 이식 받으신 분들의 자조 모임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 명칭을 새생명 나눔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지회가 있어요. 매달 모이기도 하시고요. 또 저희 본부에 행사가 있으면은 전국에서 이게 모이기도 하시는데요. 예, 기증하신 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식인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시고요. 또 반면에 이식 받으신 분들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또 기증인들에게 보여줌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기적인 또 모임도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자, 장기 기증의 여러 형태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또 네. 필요한 절차도 있고 뭐 대상자 제한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생명 나눔이라는 소중한 일을 실천한다는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올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좀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장기기증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에서 장기기증이 가장 활발한 나라가 유럽의 스페인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요, 장기기증은 새로운 생명의 순환이라고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기기증 실천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의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사실 장기기증이 남을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다른 사람과 함께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하시는 것들이 조금 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 모두 장기기증 운동에 관심과 좀 응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상담 전화번호도 알려주시죠. 네네. 전국 어디서나 저희가 24시간 상담 전화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1588-1589입니다. 1588-1589.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우시영과 엄정화의 말해줘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맛도 없고 기력도 없고 또 어지럽고 근육도 쭉쭉 빠지고 음식 삼키기도 힘들고 살도 빠지고 노년의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노화, 이 노인병으로도 얘기되는데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서 겠거니 하고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와 치료가 필요한 증상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년을 살면서 느껴지는 증상들 참 많습니다. 소화부터 또 기력이 쇠해지는 것까지 참 많은데 진료하시면서도 이런 상담 많이 하시겠어요? 맞아요. 오시는 분들 이제 얘기 듣다 보면 나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입맛도 없어요. 아니면 아이고 자꾸 어지럽고 넘어져요. 혹은 뭐 입이 마르고 밥이 안 넘어가요. 혹은 나 지금 먹는 약 너무 많아. 약만 먹어도 배불러. 뭐 이러시거나 예. 체중이 자꾸 줄어요. 뭐 이러는 분들 계시고요. 기억력이 깜빡하는데 치매라고 할까봐 겁나.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예. 항상 불안하고 잠이 안 와요 하는 분들 정말 뭐 여러 가지 증상 다양하죠. 그러시죠. 살이 빠지는 게 또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소화 장애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살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주변에 70대 중반 이후에 80대 혹은 90 정도 되신 분들 둘러보시면 이 나이를 많이 드실수록 바짝 마른 분이 많죠. 예. 젊어선 그렇지 않았는데 빠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이제 이분들이 만성질환을 대부분 노인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더해서 단순히 뭐 소화장애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뭐 치매가 겹쳤다거나 아니면 뭐 치아 문제가 있다거나 또 우울증이 겹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여전히 술을 많이 드시거나 예. 아니면 약물을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그리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서 혼자 살기까지 한다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살이 점점 빠지면서 영양 부족, 영양 결핍으로 빠질 위험이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아니더라. 복합적 원인으로 영양 불량이 동반되고 체중이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제 입이 자꾸 마른다는 말도 하시잖아요. 예. 또 뭐 입에서 침이 나게끔 하는 사탕 같은 건 또 당뇨병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걱정이고. 이런 입마름증, 이 노년기에 좀 흔히 있는 증상이죠. 그렇죠. 예. 나이 드신 분들 많은 수의 노인들이 호소를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싶으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몸이 나이 들면 탈수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신생 자체 기능도 떨어지고 또 더해서 갱년기 이후에 호르몬 변화도 일부 원인이 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입마르다는 거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기억력도 좀 걱정이죠. 이게 이제 건망증인지 단순한 또 치매의 전조 증상인지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인지장애에 있어서도 노화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인지장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매 연상은 하는데 물론 좀 일시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치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인지기능 장애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노화 관련해서는 뇌혈류 장애가 좀 있어서 뇌기능 저하가 주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치매까지 진행된다 그러면 크게 왜 두 개로 나누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매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한 타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노화와 관련돼서 사실은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는 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수면 장애인데요. 뭐 이게 수면을 하면서도 깜빡깜빡 이렇게 중간에 자꾸 깨기도 하고, 잠 못 주무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원래 이 뇌 쪽에 문제가 있어 수면 문제다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수면 장애가 오는 상황들이 당연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급성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망이라는 증상이 왔어도 그럴 경우 있고 치매로도 낮밤이 바뀌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또 드시는 다양한 약물이 역시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술 드시는 분은 술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몸이 어디 아파도 잠이 잘 안 올 거 아닙니까? 관절염이 심하거나 신경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폐나 심장이 앉아서 호흡곤란이 있다거나 아니면 위장 증상 혹은 밤에 왜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 그다음에 코골이가 심해서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게 전부 다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나이 드시면서 동반되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문제는 정말 가벼운 문제가 아닌데 원인을 잘 찾아서 하나하나 좀 맞춰드리고 해결해 드려야 수면이 해결되더라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죠. 예. 그 잠만 잘 주무셔도 자기 모든 병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또 받게 되면 잠 못 주무시게 되고 또 그럼요. 걱정도 많으시고 또 자식들 걱정도 하시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좀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이게 다 뭐 나이 든다는 말과 직결이 되고 흔히 이런 걸 이제 노인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 근데 이 노인병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오는 병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왜 대사증후군에 속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 사실 나이 들면서 점점 더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순화시키기는 좀 어려워서 요새는 단순한 노인병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자꾸 이제 증상의 복합체를 묶어서 노인 증후군이란 말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노인 증후군.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 시력, 청력도 떨어지는 문제, 방광 때문에 오줌을 자주 누고, 그다음에 참지 못하는 거, 어지럼증, 그다음에 선망, 예,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헛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치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나타나는 모든 거를 통합해서 노인증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지요. 예. 노인 증후군. 그 네. 노인병 이러니까 좀 어감도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이 뭐 노인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름대로 병인가 아니면 이거 지금 병은 아닌 건가? 예.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노인증후군, 노인병 증후군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흔히 생기는 증상의 복합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그 증상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중에 한두 개 생겨본들 잠깐 그러다 말고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인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력도 없고 입맛이 없고 어지럽고 먹는 약은 많고 늘 피곤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증상과 질환을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냥 이 병이군요. 예를 들면 뭐 고혈압이군요. 당뇨병이군요. 그거 한 개만 덤벼들어서 혈압만 아주 젊은 사람처럼 낮춰주는 걸로 해결하는 거 이걸로는 사실 도움이 불충분한 게 문제라 노인병이라고 얘기했을 때 왜 우리 노인이 약한 사람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예, 예. 오히려 묶어서 병이라기보다는 노인병, 노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노인 증후군 정도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증상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되겠죠, 그죠? 뭐 잘 생기지도 않겠지만은, 네. 이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사실은 회복력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똑같은 폐렴에 걸려도 젊은 사람들이야 적절한 기간 항생제 써주고 하면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노인들의 경우는 사실은 시작은 질환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더라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질환에 대한 어떤 회복 가능성, 회복 내재력 혹은 역치 이런 게 낮으니까 그다지 심한 자극이 아니어도 아주 쉽게 중증으로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게 결국 만성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또 많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을 치료할 때 우리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요. 네. 결국 급성 만성 질환 자체만이 아니라 노인병 증후군의 모든 증상을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과정을 이해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노인들 스스로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어떤 증상이라고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죠. 전반적인 걸 다 훑어보고 예. 맞습니다. 그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몸 전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어서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노인들한테 나오는 이 증상들 자체가 노인증후군 증상 자체가 여러 질환과 증상의 복합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무척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나이를 만약 해본다면 우선 연화장애, 그러니까 삼키는 게 힘들어질 때가 많죠. 살이도 자꾸 들리고 이런 거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잘 못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양 부족으로 영양 불량, 영양 실조가 될 수가 있겠죠. 체중도 빠지고요. 그다음에 수면장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흔하고 역시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것 또한 아주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의 문제 때문에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수면장애고요. 네 번째 경우는 방광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의 전립선 문제와 함께 여성의 경우도 방광을 잘 조절 못해서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밤에 자주 소변 보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흔하지 않습니까? 네. 다섯 번째는 역시 노인들한테 주로 많이 생기지만 선망이라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이럴 때 급성으로 갑자기 좀 정신장애가 있는 듯한 증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 치매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인지기능장애죠. 또 일곱 번째라면 노인들 뭐 눈 잘 보이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오래 썼으니까 시각장애. 또 거기에 더하니까 당연히 청력도 떨어지니까 청각장애 흔하죠. 그리고 어지럼증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너도 나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넘어지기 쉽다, 낙상되기 쉽다는 거, 그리고 걷기도 어렵다, 보행장애 생기기 쉽고요. 또 골다공증 동반될 때가 많죠. 제가 이런 노인증후군을 대표적인 것만 훑어봐도 지금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증상의 복합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한 개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 좀 보면 먼저 삼키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렇죠. 예. 네. 뭐 이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뭐 어떤 방법이 좀 좋을까요? 이게 뭐 밥을 물에 말아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거잖아요. 예. 물에 말아 드시는 거 제일 안 권하고 싶은 방법이죠. 예. 네, 우선은 이제 씹기가 어려우니까 삼키기 좋게 물에 말아 드시는데 일단 씹는 기능을 안 하니까 소화에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다음에 물에 말아 드시다가 오히려 연화장애 있는 분들은 살에 들리기가 더 쉬워서 기도로 넘어가기도 쉽고요. 또 침샘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라는 소화 요소도 작동을 전혀 못하고 또 위에는 전혀 씹지 않은 음식물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위에서 해결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물에 말아 잡수는 습관은 사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가급적이면 오래오래 씹어서 천천히 입속에서 충분히 침과 섞어서 내려보내면 훨씬 더 안전하고 위에도 도움이 되고 흡인성 폐렴도 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하나가 참 문제가 많죠. 예, 또, 그래서 뭐 증상에 맞춰서는 이런 변화가 있는지 그런데 특히나 이제 자녀분들의 경우는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셔야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가끔씩 만나보는 자녀분들의 경우 이 어른들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보는 것 중에 또 하나는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에 전형적인 게 물론 외양도 금방 보면 알 수 있지만 옷이 갑자기 커서 흘러내린다. 그러면 사실은 상당히 그 살 빠졌다는 걸 판단하기가 쉬워져요. 스스로 체중을 재는 분이면 우리가 걱정도 안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체중이 갑자기 빠졌을 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좀 못 먹는다. 괜찮다라고만 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 실제 그게 아닐 때가 많아요. 단순히 영양 부족, 영양 불량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경우 사실은 몸에 심각한 폐렴이나 뭐 복막염 같은 증상이 있더라도 젊은 사람과 달리 전형적인 증상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기운 빠지고 밥을 못 먹고 그러면서 살 빠지는 것밖에 증상이 나오는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자녀분들의 경우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거 굉장히 신경 써서 보셔야 된다. 이런 것 좀 강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그것 이외에 뭐 인지기능 장애나 그런 거는 뭐 결국 대화 나눠보시고 그러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것 이외에도 청각장애 같은 경우는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치매가 올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아마 주변과 상호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치아 문제뿐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의 경우도 해주실 수 있으면 청각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가급적 도움을 드리면 훨씬 더 노년의 삶을 좀 살만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보청기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많이 걱정이신데 그 어르신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키가 확 줄었다거나 그런 것들도 뭐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나 이런 것들이 다 압박골절도 생기고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키가 갑자기 줄어드는 게 골다공증의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많은 경우에 골다공증은 사실 골다공증 자체로 증상을 우리가 알기는 쉽지 않은데 네. 키가 줄어드는 건 그중에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영양적으로 칼슘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한 것도 있고 단백질이 부족한 게 있지만 더해서 사실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건 노화에 대해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또 골다공증을 굉장히 빨리 진행시키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당사자가 됐을 때 갑작스럽게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옆에서 큰 소리만 친다고 운동하게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일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재미가 있어서도 어디 모임에 나가시거나 이런 걸 만들어 드리면 그런 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수면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주무셔야 되는데 이거 방광의 문제 아까도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약에 또 의존을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계시더라고요. 예. 그럼요. 좀 잠을 잘 잘 수 있는 잘 주무실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몸 자체가 불편한 거는 통증을 완화시켜드리고 밤에 자꾸 소변을 보는 야간요 같은 경우는 가급적 그걸 줄일 수 있는 약물을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예. 거기에 더해서 주무시기 전에 가급적이면 주무시는 장소에 어떤 전자기기가 있지 않도록 예를 들면 전화기를 자주 사용하는 분도 주무실 때는 방 바깥에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빛을 좀 차단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막 커튼을 쓸 수도 있지만 안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조용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밤에 주무시기 전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이런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면을 취하는 시간 자체가 밤 12시를 훨씬 넘어서 1시, 2시까지 가면 사실은 그 다음은 좀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예를 들면 10시나 11시 정도에는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환경에 대한 노력은 스스로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만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치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을 찾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의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도 좀 이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으로 젊음이 반드시 유지된다는 건 좀 애매하죠. 예. 물론 부족한 영양소에 대한 보충을 확인했을 때 그걸 보충해 드리는 건 아주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잘 모르는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서 젊음이 유지되는 거는 저는 맞는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러면 혹시 요새 현대의학이 계속 발달을 하는데 예를 들면 노화를 막거나 아니면 저속 노화라는 개념으로 그런 약 없나요? 일부 개발하는 거는 맞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걸로 완전히 노화가 막아지겠어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24시간 누워있는 분이 그 항노화제 먹는다고 노화가 안 될까요? 아니죠. 그렇거든요. 예. 근육과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이셔야 되고 또 활동을 하셔야 우울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약품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가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보충을 하시되 막연한 건강기능식품, 막연한 영양제만으로 나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장 평범하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영양 섭취,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사회적인 네트워크랄까요? 주변에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그렇죠. 맺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강한 생활 습관과 긍정적인 사고 방식 뭐 이만큼 그렇죠. 좋은 약은 없겠죠. 네. 예, 도움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해바라기에 어서 말을 해 듣고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